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이 기초 강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잘 알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만 봐도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재개발은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들 개발하는 거고, 재건축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게 재건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라던가 이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투자를 하셔야지, 그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묻지마 투자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기초부터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놀부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스터디방 정원 1,500명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2304번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주택과 비주택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안정성이 보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주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아파트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 즉 이 공동주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르고 내리는 이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자체적인 가치의 변화보다는 주변의 개발 호재나 또 재건축과 재개발의 이주 수요 등 주변의 요인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즉 후광 효과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정성은 보장이 되지만 수익성에서는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할 때 보면 대부분이 이 자기가 보유한 혹은 자기가 앞으로 보유할 아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수익이 예상되는지,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게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안정성을 조금 더 낮추고 수익성을 높인 주택 투자가 바로 이 오늘 설명할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주변의 개발 후광이 아닌 본인 자체가 개발되는 부동산이란 이야기죠. 자,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는 기존 아파트에 투자를 했을 경우보다 리스크는 조금 더 높겠지만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소액으로 재개발에 투자를 시작해본 투자자라면 이 투자금의 규모가 한 번에 커지는 경험을 반드시 한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빌라로 처음 투자를 시작을 했고 우연치 않게 재개발을 경험하게 되면서 크게 자산 증식을 이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은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재개발에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도 두 지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면서 기존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차라리 낫습니다. 몇몇 분들은 수익만 생각하시고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십니다. 특히 재건축에 비해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사업 단계까지 들어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 전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처럼 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비교적 초기 단기인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 인가 정도만 놔도 폭발적으로 거품이 끼는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적게 돈이 들어간답시고 리스크를 안 따지고 들어가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본인의 자금 계획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일몰제 때문에 좀 시끄럽죠. 그래서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사업이 무산되면 그 하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고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산을 하시고 리스크 분석을 하셔서 덤벼야 되는 게 바로 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좋다고 나중에 재개발 되겠지, 묻어놔야지, 이러한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압축을 하자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 단계인 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먼저 주택 재개발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이 정비 기반 시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과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아까 재개발은 열악하다고 했는데 재건축은 양호하다고 합니다. 노후주택,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이건 같죠? 둘이 다른 점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양호하고 이 차이입니다. 이거로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용어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에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갈래가 나눠지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정비 기반 시설이 뭐냐면 도로, 주차장, 학교, 녹지, 광장, 뭐 이런 생활 편의 시설, 생활 편의 인프라들을 이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구도심 보면은 도로도 굉장히 좁죠. 뭐 3m, 뭐 사람밖에 못 걸어 다니고 차가 지날 수 없는 길이 있고, 요런 지역들 보시고 아, 여기는 재개발 할 수밖에 없어, 재개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오래된 낡은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파트들, 이게 재건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건축 이퀄 노후 아파트가 아니라, 노후 아파트들은 대체적으로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에 도로 폭이라던가 기반 시설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인 거고, 이 노후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요즘에 뭐 13구역 때문에도 이야기 나왔던 방배동, 여기도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있죠. 이렇듯이 뭐 연립주택 재건축,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 이런 이 재건축 사업들도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재개발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재건축 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생각들로만 거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이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처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게 수립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해주는 종합계획인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즉,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곧 지정될 예정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자, 이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개발 구역도 아무 곳이나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하단에 나오는 표는 이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나와 있는 요건이고요. 필수 항목, 사업 면적 1헥타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사업 면적 내에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선택 항목 4가지 보시면은 호수 밀도, 과소필지, 주택 접도율, 노후도 이 4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 돼야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초 강의니까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오늘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첫 번째,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중에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건축은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어야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조합원 지위의 폭이 넓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업성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투자니까 사업성이 높은 쪽에 투자하고 싶은 게 투자자의 바람이겠죠. 사업성은 재건축이 더 높은 편이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정비 기반 시설에 많은 토지가 할애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도로에 많은 토지가 쓰입니다. 이렇게 학교고 도로고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들면 그 소유권은 지자체가 가져갑니다. 이만큼의 땅을 조합원들에게서 나눠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부채납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반 시설은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재개발보다 기부채납 부지가 적다, 재건축이 적다. 그럼 사업성은 당연히 더 높겠죠. 물론 이 재건축 단지 중에도 기부채납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은 시에서 무리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죠. 이렇게 기부채납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차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보상과 의무 임대주택 비율이 또 다릅니다. 재개발은 세입자에게 세입자 주거 이전비하고 상가 영업 보상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세입자 주거 이전비나 상가 영업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보상비도 조합 입장에서는 지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조금 더 유리하죠. 반대로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건축되는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은 이 관리처분 임박했을 때 임대가가 엄청 저렴해져요. 근데 재건축되는지도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낭패 보는 세입자 분들도 꽤 많습니다. 또한 소형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도 다릅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최대 15%. 근데 이것도 20%로 상향하려고 하죠. 자, 재건축의 경우에는 상한 용적률과 법정 상한 용적률의 차이 중에 50%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의무 비율은 시나 도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돈이겠죠. 투자 비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사업 속도도 평균적으로 1년 이상 빠르고요. 사업성도 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비해서 투자 수익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이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이 저층과 중층 재건축이죠. 지분이 크고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낮고 그래서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 모든 점은 재건축보다 밀릴 수 있지만 재개발은 사업진의 이 소형주택이나 아까 이 건물과 땅을 모두 소유해야 되는 재건축과는 달리 토지나 건축물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도로 부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실투자금 자체가 작게 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초 강의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